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간미소 마라톤 독서 클럽 라이언킨입니다. 다들 3부 6장 읽으셨나요? 어제 소셜미디어가 여자아이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3부 7장을 읽으며 스마트폰 아동기 기반의 남자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길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시 연결해 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찾아볼 수 있길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3부 7장 257쪽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남자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중요한 책에서 저널리스트 요한 하리는 9살 먹은 대자의 변화 과정을 기술한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는 엘비스 프레슬리에 푹 빠져 하리에게 언젠가 그레이스랜드에 있는 엘비스의 생가로 데려달라고 부탁했다. 하리는 그러겠다고 했다. 하지만 6년 뒤에 다시 찾아간 하리는 그동안의 아이가 변했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문자 그대로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전부를 집에서 멍하니 화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보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끝없이 스크롤했고 아이패드로는 유튜브와 포르노를 보았다. 아직도 이따금씩 그에게서 비바 라스베거스를 즐겁게 부르던 어린 꼬마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서로 연결이 끊어진 작은 조각들로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다. 그는 한 주제로 몇 분 이상 대화에 몰두하기가 어려웠고 시선을 화면으로 획 돌리거나 난데없이 다른 주제로 옮겨가곤 했다. 정제하거나 진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스냅챗의 속도로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리의 대자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나는 부모들로부터 비슷한 디지털 구덩이에 빠진 남자아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 책의 마무리 작업을 돕기 위해 내가 고용한 젊은이인 크리스는 비디오 게임과 포르노에 빠져 허우적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활동의 조합은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전부를 앗아갈 지경에 이르러 자신의 삶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 잠, 학교 생활, 그리고 나중에는 연애까지도 밀어냈다고 말했다. 크리스는 대학교에 가서야 많은 노력과 친구와 가족의 도움으로 생활을 정상화하면서 게임과 포르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다. 게임에 푹 빠져 살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는 거기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얻었는지 기억했고 게임이 자기 삶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좋게 평가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감수한 희생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사회와 가정 중 많은 것을 잃었죠. 그 영향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걸 뼈저리게 느끼지요. 상호작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부드럽고 원만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세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요. 나는 대화를 나누거나 스포츠에 대해 아는데 별로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나 자신이 공허한 운영체제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아동기 대제편 시기에 평균적으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다른 경로를 걸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오랫동안 내면화 장애 비율이 더 높았고 1장에서 보았듯이 이 간극은 청소년의 삶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옮겨가면서 더 커졌다. 우울증과 불안, 자해 그래프만 살펴본다면 아동기 대제편이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에게 더 큰 해를 입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래프의 많은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자아이도 큰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2010년대 초반 이후로 비록 절대적 수치로는 여자아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긴 했지만 많은 나라에서 남자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비율이 증가했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자살률도 양성 모두에게 증가했는데 항상 남자아이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경고 징후는 또 있다. 남자아이는 2010년대에 정신건강 악화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현실 세계에 관여하는 활동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00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에는 그 경향이 더욱 가속되었다.
여자아이들은 2011년까지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했다. 나 같은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진술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의 미국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이 진술에 동의한 비율은 5%에 불과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19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0년대 초반에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는 더 좁은 구간에서 더 가파르게 전개되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정신건강 변화 중 대부분은 2010년도에서 2015년도에 일어났고 드러난 증거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조합을 불안과 우울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반면에 남자아이들의 이야기는 좀 더 긴 시간에 걸쳐 분산돼 전개되었다. 현실 세계에 관여하는 활동의 감소는 더 일찍 시작되었고 정신건강 결과는 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고통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한 가지 특정 기술을 꼬집어 지적하기가 어렵다. 이 장에서 나는 현실 세계에서 점진적으로 이탈하면서 가상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든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현상은 대다수 10대가 201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게 된 시점의 결정적 문턱에 도달했다. 이 이야기는 앞장의 여자아이들에게 관한 이야기에 비해 추측에 의존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은데 남자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나는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을 분석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먼저 1970년대 이후에 현실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현실 세계는 남자아이와 젊은 남성에게 덜 호의적인 방식으로 변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은 목적도 없고 쓸모도 없이 떠도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해졌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그들을 밀어내는 힘이었다. 그러고 나서 디지털 세계가 남자아이에게 그들이 갈망하는 주체성 형성 활동 방법을 더 많이 제공하는 추세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 2010년대를 거치며 어떻게 가속되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런 활동으로는 탐구와 경쟁, 전쟁놀이, 기술 습득, 점점 더 노골적인 포르노 시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화면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기는 힘이었다.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합쳐진 순영향은 남자아이들이 갈수록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대신에 가상 세계에서 시간과 재능을 쓰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부 남자아이는 그곳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을 텐데 그 세계에서 능숙하게 살아가는 재주 덕분에 테크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인플루언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그곳이 점점 비호의적으로 변해가는 세계로부터 도망치는 도피처가 될 수는 있어도 가상세계에서 자라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사회성 기술과 능력을 갖춘 남성으로 발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랜 기간 계속된 남성의 쇠퇴. 2023년 리처드 리브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정책 분석가로 일해온 브루킹스 연구소를 떠나 남자아이와 남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리브스는 2022년에 소년과 남성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이런 행동에 나섰는데 이 책은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남성의 재산과 성취와 안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감소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일부 원인은 신체적 힘의 가치를 떨어뜨린 구조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에 있었다. 미국과 서양 국가들이 탈산업화하면서 공장 일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거나 로봇에게 맡기는 추세가 점점 강해졌다. 그 대신에 서비스 경제가 성장했는데 서비스 직종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이점이 더 많다. 남자의 종말을 쓴 해나 로지는 이 변화를 아주 잘 설명한다. 이제 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술들이다. 이제는 지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집중하는 능력,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과거보다 훨씬 유동적인 일터에서 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낮다.
로지는 2009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력의 균형추가 여성 쪽으로 기울어져 여성이 계속해서 전체 일자리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리브스는 여성의 지위 상승을 바람직한 결과로 환영한다. 예를 들면 1972년에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 여성의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1982년이 되자 대학교 졸업생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과 비슷해졌다. 그런데 그 다음 20년 동안 여성의 대학교 진학률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에 남성의 진학률은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2019년에는 남녀 비율이 역전되었다.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 여성의 비율은 59%에 이른 반면 남성의 비율은 41%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대학교 졸업생 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리브스는 유치원에서부터 박사 학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보다 낮은 성적을 받고 ADHD 비율이 더 높으며 글을 읽지 못할 확률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퇴학이나 정학을 당할 가능성이 3배나 높다는데 일부 이유가 있다. 최상위층인 가장 부유한 계층에서는 남녀 격차가 미미한 편이지만 사회 경제적 사다리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격차가 커진다. 이것은 여자아이와 여성의 승리를 의미할까? 인생을 남녀 사이의 제로섬 전투로 볼 경우에만 그렇다. 리브스의 표현처럼 남성의 삶이 힘든 세계가 여성의 번영을 구가하는 세계가 되긴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는 현재 우리는 젊은 남성이 허우적대는 세계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브스의 책은 남자아이의 성공을 더 어렵게 만든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리브스는 그 요인들로 신체적 힘에 더 이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교육제도, 아버지를 포함한 긍정적인 남성 롤모델의 가용성 감소 등을 꼽는다. 여러 가지 요인을 나열한 뒤에 리브스는 이렇게 덧붙인다. 남성의 쇠퇴는 대규모 심리적 붕괴의 결과가 아니라 깊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다. 나는 리브스가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빠진 심리적 요인이 2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안전지상주의가 부상한 것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는데 남자아이는 더 거친 놀이와 더 위험한 놀이를 하면서 자라기 때문이다. 놀이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실내에 갇혀 과도한 감시를 받으면서 자라는 삶은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 더 큰 해를 끼쳤다. 2번째 심리적 요인은 남자아이들이 2000년대 후반에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비디오 게임을 시작하고 201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이 2가지는 남자아이들을 대면 방식이나 몸과 몸이 맞부딪히는 상호작용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나는 그 시점에 대규모 심리적 붕괴 징후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적어도 대규모 심리적 변화 징후가 나타났을 것이다. 인터넷 연결 기기를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게 되자 많은 남자아이는 요한 하리의 대자가 그런 것처럼 그것을 통째로 꿀꺽 삼켰다.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길을 잃었고 그 때문에 지구에서 더 취약해지고 두려움이 커지고 위험을 회피하게 되었다. 2000년 후반과 2010년 초반에 미국 남자아이들의 우울증, 불안, 자해, 자살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서구 세계 전반에 걸쳐 남자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빠지기 시작했다. 2015년에 이르자 가까운 친구가 전혀 없고 외롭고 자신의 삶에 아무 의미도 방향도 없다고 말하는 남자아이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 이륙에 실패하는 남자아이들, 미국인은 제 궤도에 벗어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부모 집으로 돌아가 무기한 함께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륙 실패라는 용어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 부모와 함께 살 확률은 젊은 여성보다 높다. 이 공식적인 용어는 영국 경제학자들이 16세에서 24세의 젊은이를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낸 니트족인데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라는 뜻의 준말이다. 이러한 젊은이를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고 한다.
영국과 미국의 니트족은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제외하면 대부분 남성이다. 미국의 부모들은 딸보다는 아들이 어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가능성을 더 염려한다. 또한 다음 진술이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어울린다고 동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아이는 낙담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될 만하다. 남자아이는 일본에서 일어난 현상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 더 쉽다. 일본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젊은 남성이 학교에서 성공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셀러리맨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기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1990년대에 1980년대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성공을 위한 허들이 높아지자 많은 젊은 남성은 어린 시절의 침실로 돌아가 방문을 닫았다. 경기 침체로 외부 세계에 생산적으로 관여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때 새로운 인터넷은 역사상 처음으로 젊은 남성이 방에 틀어박힌 채 자신의 주체성과 융화성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젊은이들을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틀어박힌 사람이라는 뜻이다. 히키코모리는 은둔자처럼 살아가는데 동굴 밖으로 나서는 때에 가족을 포함해 누군가를 마주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시간이다.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가 방문 앞에 음식을 놓아둔다. 그들은 방 안에 갇혀 지내면서 불안을 달래지만 틀어박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깥 세상에서 잘 살아갈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바깥 세상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진다. 이들은 덫에 빠진 신세가 되고 만다. 정신의학계는 오랫동안 히키코모리를 일본만의 특유한 현상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젊은 남성이 히키코모리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히키코모리와 니트를 부족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다. 레딧에서 니트와 히키코모리 같은 서브레딧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옹호하는 TV 프로그램에서부터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물용 변기의 소변을 보는 세부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잡지 뉴욕의 알리콘티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는 그러한 레딧 사용자 루카와 대화를 나누었다. 루카는 중학생 때 불안증을 앓았다. 루카가 12살 때 어머니는 루카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방 안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해주었다. 과거 세대의 방 안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남자아이들은 따분함과 상상하기 힘든 외로움에 맞닥뜨렸다. 그런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할 수 없이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루카에게는 온라인 세계가 충분히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게 해주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루카는 여전히 밤새 비디오 게임을 하고 웹을 서핑한다. 낮 동안에는 내내 잠을 잔다. 루카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실 루카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며 상사의 지시를 따르며 일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남성의 삶과 대비한다. 루카는 콘티에게 자신의 방은 감옥의 정반대라고 말한다. 이곳은 자유예요. 여기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감옥이에요. 하지만 이 방은 명료성 그 자체예요. 루카의 세계관이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자신의 불안과 현실 세계의 불편한 불확실성과 대면할 필요 없이 현실 세계의 많은 즐거움을 매우 그럴듯하게 시뮬레이션한 것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세계관은 또한 남성 중심의 서브레딧과 찬, 온라인 커뮤니티의 팽배한 과시적이고 공격적인 정신을 대표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68쪽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현실 세계의 위험이 없는 남자아이의 아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자아이들을 가상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포르노와 비디오 게임,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사라진 놀이 같은 것들이 도덕성을 상실하게 해서 결국은 아노미를 초래하고 이 아노미가 절망과 자살을 부추긴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동기 대제편 시기에 서로 다른 경로를 걷는 것처럼 보인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는 말로 7장이 마무리되는데요.
나머지 293페이지까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한데요. 남자아이들이 가상세계에 점점 더 빠지게 되는 원인이 단순히 놀이의 부재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부족과 더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더 많은 의미와 연결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불안 세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날게요.